네,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에 개최된 2024년 한국회계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역대 최다인 약 500여 명의 회원들이 예. 참여하였습니다. 예. 네. 아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학예학술 대회를 하면 보통 300명에서 400명 정도의 회원들이 참석을 하십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500명이 훨씬 넘는 분들이 참석하셨고요. 제가 그냥 좀 농담을 한다면 식사 자리가 모자라서 저희가 고생했던 참 즐거운 학회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을까라고 생각하면 전 이 COVID-19,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다 잘 알다시피 2020년 초에 코로나19가 최초로 발생을 했고, 따라서 2020년에 저희가 학술대회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축소된, 보통 저희가 이틀 하게 되는데 하루밖에 학회를 못했었고요. 2021년에는 아예 학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학회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대면으로 만나는 그런 오프라인 학회를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하는 최초의 학술대회를 하게 됐었죠. 2022년과 2023년에는 이 대면인 오프라인 학회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다들 모이는 것들을 걱정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그러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학술대회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뭐 또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국제 교류를 해서 대만이나 일본 이런 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모시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 번도 저희 학술대회에 참가할 수 없었고 저희도 갈 수가 없었죠. 이런 의미에서 올해 2024년에 학술대회는 완전한 정상으로의 회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온라인은 완전히 없앴고 오프라인으로만, 그래서 대면으로 모이는 학회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그 오프라인 학회에서 5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들이 어떤 회원들의 갈급함이구나. 뭐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까지 만나지 못하고 만나서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지 못하고 친교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학회가 크게 잘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한 저희뿐만 아니라 외국의 어떤 회원분들도 다 이번에는 참석할 수 있었던 그러한 아주 성황리에 끝난 학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회원분들이 참가하신 만큼 관련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었을 텐데요. 올해 학술대회에서 꼭 참고해야 할 회계 동향이라던가 관련 업계에서 주목해야 할 트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예,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정말 세상이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고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회계 이슈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를 가장 먼저 뽑는다고 하면 아마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속가능성 공시는 굉장히 빠르게 전 세계가 제도화시키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ISSB라고 하는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는 그러니까 2023년 6월 26일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인 S1과 S2를 발표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유럽연합, EU는 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라는 걸 제정해서 발표를 했고요.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국의 SEC, 증권거래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재무적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이거에 맞춰서 올해인 2024년 4월에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보고와 공시에 대한 것이고 저희 회계와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저희 회계는 바로 기본이 보고와 공시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은 저희 회계의 영역을 넓히는, 저희가 가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지속가능성 공시는 앞으로 의무화가 될 것이고 저희 회계가 만일 거기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를 놓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곳에 진출을 한다 그러면 저희 회계가 회계만을 위한 재무보고에서 ESG라든지 지속가능성 관련된 정보, 비재무 정보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것으로 영역을 넓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른 주목해야 할 트렌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너무 지속가능성 공시만 얘기를 했네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서너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보험회계입니다. IFRS 17이라고 하는 보험계약 기준서가 만들어지고 2023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월 1일에 처음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내용은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려면 굉장히 많은 가정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 나라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각 기업이 시가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서로 다른 가정으로 시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가정에 따라서 어떤 기업은 더 많은 자산, 부채, 어떤 기업은 더 적은 자산, 부채, 이거에 따른 손익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가 또한 생각해야 될 과제고요. 또한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완전히 바뀌게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또 다른 보험과 관련된 저희의 이슈입니다. 두 번째는 가상자산, 크립토 애셋 아니면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어떤 국민의 삶 아니면 국가 경제가 이 크립토 커런시, 크립토 애셋, 가상자산과 더 이상 뛸 수 없을 만큼 이 가상자산은 중요한 것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회계학자로서 창피한 것은 저희가 아직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회계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을 했던 IFRS 해석위원회도 여기에 대한 회계 기준을 갖다가 발표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일부에 대한 것이고 이것이 또 실제적인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일본과 미국도 가상자산에 대한 기준을 얘기했지만 또한 굉장히 편협적인 일부의 국한된 회계 기준들이고 또 보다 보면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리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가상자산 관련된 회계 기준은 포괄적이지도 못하고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가상자산 관련된 회계 기준을 개발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전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름,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데이터 애널리틱스, AI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첨단 테크놀로지, 첨단 기술의 발전입니다. 이에 따라서 회계사라는 직업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는 논쟁도 붙고 있을 만큼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또 반대로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는 어떤 데이터를 가질 수도 있고 새로운 영역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이 영역으로 옮겨갈까 하는 것도 저희가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신외과법에 대한 논쟁입니다. 저희가 2017년, 18년 외관법을 전면 개정을 했고 전면 개정을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독특한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면 주기적 지정제라든지
표준 감사 시간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독특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제도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던 것인데 그만큼 그 당시에는 저희가 급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신외관법을 저희가 전면 개정한 것을 저희는 회계 개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굉장히 급하고 큰 변화를 주다 보니까 기업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 신여관법에 따른 회계 개혁의 효과가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또 반대로 기업의 부담도 줄여주는 것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어느 만큼 줄여주는 것이 맞는지, 어떤 제도를 줄여주는 것이 맞는지, 또 이것을 어떤 때에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저희의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이슈와 논쟁거리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회계기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한국회계학회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정말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회계 기준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한국회계학회는 가상자산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아마 한국회계학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원회 중에 가장 많은 임원이 저기에 지금 그 위원으로 참가를 하고 계시고요. 예를 들면 회계 영역뿐만 아니라 세무, 법률, 그리고 실제로 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시장 운영을 하는 거래소, 이런 분들까지 다 참가하고 계셔서 아마 위원을 다 더하면 한 30-4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단순하게 회계 처리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 법률, 뭐 이런 부분 등 아주 다양한 것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좀 이걸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아주 고정적인 후원기관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3.1회계법인이 그 중에 한 기관이시고요. 여러 기관들이 지원을 하셔서 저희가 정말 다양한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또 다른 뭐 어떤 특징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이런 후원이 1년에 끝나는 그런 후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저는 1년이 아니라 한 5년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5년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이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저희가 한 5년 정도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가 가상자산 관련된 정말 훌륭한 회계 기준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회계 기준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이 회계 기준을 IASB라고 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보내서 회계 기준으로 만들자, 다시 말해서 국제회계 기준으로 만들자라고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이 가상자산위원회를 학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